고등학교 학생인데 선배로부터 문신의 강요를 받고 폭력을 해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문신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자기는 이걸 지우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만 충격은 충격으로 버려야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now and here가 그 어떤 부분도 필요한 게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NGO 단체 푸른나무재단의 박길성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푸른나무재단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짧게 소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의 희망을 꿈꾸는 또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 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학교 폭력을 치유하고 예방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의 큰 세계 활동의 축을 말씀을 드리면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내용을 큰 축으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축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네. 먼저 학교 폭력의 실태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학교 폭력의 실태가 어떤지 해마다 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2001년서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피해율은 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피해 고통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통 지수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학생들이 거죠? 느끼는 어떤 그 정서적인 불안이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그거는 매우 고통스럽다는 게 표현인 거고 또 그 상처라는 것이 특히 청소년기의 그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 수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고요. 또 최근에 제가 한 자료를 봤더니만 우리 어린이들이 뽑은 우리를 힘들게 할 그런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1순위가 안전폭력을 1순위로 삼았더라고요. 안전폭력이요? 안전과 폭력.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문제라고 어린이 눈에서 한 걸 보고 오늘 같은 방송이나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폭력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빨리 접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사장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폭력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이런 양적 데이터보다도 이 폭력이 가해지는 이 정도가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푸른나무재단이 설립된 연도가 언제죠? 1995년입니다. 네. 내년이면 30년이 되고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면 이 푸른나무재단이 그동안 학교 폭력이나 예방에 또 집중을 하고 또 치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SOS 지원단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SOS 지원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가장 본유의 일은 상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피해 상황을 좀 고통을 호소하고 이게 학교 폭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문의도 하게 되고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정말 좀 위급한 상황이고 우리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SOS가 전국으로 출동을 합니다. 2인 1조 해서 뭐 제주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경기 지역 뭐 부산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산 갔다 오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SOS 지원단이라고 합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그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들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어떤 상담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가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부모들이 생업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또 병원비가 필요하면 병원 치료비라거나 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면은 법률 자문도 우리가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SO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SOS를 치는 게 뭐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 폭력이 맞나요? 본인도 이제 사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SOS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 폭력이 맞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거는 저희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도 있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가졌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학폭이 단순한 하나의 유형이 아니고 매우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와 사이버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 진행이 돼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충분히 또 보호자나 피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이 한 말씀 드리면은 상담 전화가 들어오면은 거의 100% 자기 이름과 학교를 밝히지 않습니다. 두렵겠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나고 서로의 어떤 공감도 형성되면은 그때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럴 정도로 학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심각해지면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푸른나무 재단은 NGO 단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NGO 단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도 많이 부족을 하고 또 이걸 교육을 하려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제 제도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이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은 좀 전문성 있는 컨설팅,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린 실질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긴급 출동이나 또 나가서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방 교육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아니면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 혹은 대책 혹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일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 있거나 아예 학교 가기로 회피를 하게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재단에 갈 수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른도 이렇게 보면 누구하고 좀 심하게 다퉜다 그러면은 길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책상에서 보면은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럼요.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같은 공간에서 학교를 같이 나가고 게다가 가해자 학생을 또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분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위드위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심적 불안 부분들을 지금 사진에 나오는 곳이 위드위 센터이군요. 위드위 센터입니다. 저 공간입니다. 저희가 내부 공간도 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마음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게끔 초록 색깔로 또 지금 저렇게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오게 되면 지금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게 저 수업은 저희가 하는 게 음악 치료 같은데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음악 치료도 하고 또 체험곡 아니면 또 옆에 보면 오늘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커피를 만드는 거, 그다음 바리스타도 하고 있고요. 전문 직업 프로그램도 갖고 계시군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을 저희들이 여기 오게 되면은 학교 출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업도 하고 또 지금 학생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경험 그리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학기, 초, 중, 고 학생들이 와서
저 공간에서 함께 자기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또 많이 좋은 결과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위드 위에서 저렇게 출석 인정을 받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서로가 이제 그런 상처를 공유하면서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런 그렇죠. 예,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저희 위드위에 와서 이제 그 일시 보호 프로그램을 받았던 학생이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예, 했어요? 대학을 입학을 하고 네. 뭐 요새 그 소위 이제 얘기를 하면 인서울에 공부도 잘해갖고 인서울이 네. 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올해 자원봉사를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또 이제 이런 예, 상담 맞습니다. 역할도 하고 예, 하고 그렇군요. 그 중에 한 명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뭐 올해 2명의 학생이 이걸 하는데 참 기특하고 또 보람도 있고 뿌듯한 사례다. 저는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시보호에서 우리한테 잘 했던 친구들이 공부도 따라가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재단에 와서 자기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어쩌면 후배라고 그럴 수 있겠죠. 와서 마음도 같이 공유하고 내가 차면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희망을 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그 선한 영향의 선순환 구조가 저희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례입니다. 네. 선한 영향의 선순환 구조, 네, 네. 푸른 나무 재단이 지향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께서는 사회학자로 네. 고위기관 이제 강단에도 서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오래 하셨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매주 주간 회의를 할 때 지난 한 주 있었던 얘기, 앞으로 한 주 할 얘기를 본회의를 하기 전에 지난 한 주에 우리 재단이 대응하고 또 애써 출동했던 사례를 꼭 한 건씩 먼저 공유를 하고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굉장히 우리 좀 더 충격적인 거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학생인데 선배로부터 문신의 강요를 받고 회유도 하고 막 폭력을 해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문신을 당하게 됩니다. 문신을 당하게 된 네, 사례네요. 가슴하고 어깨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조야하고 근데 이것도 그 폭력을 가한 선배들이 그냥 이렇게 찔러갖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는 거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재단이 상담도 하고 또 본인은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그래서 자기는 이걸 지우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을 여기서 뭐 그 이제 병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연결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저희 이런 치유 학생에 대한 무료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지금 이게 하게 되면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문신을 할 때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만 지울 때는 그만큼 지울 시간이 때는 오래 없습니다. 걸리는 거죠. 예. 네. 한 15회 정도가 걸려야지만 겨우 하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제가 오늘 오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서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만 충격은 충격으로 버려야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단이 충격을 완화하거나 충격을 해결하거나 그래서 사회에 상당히 많은 그 협력기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러네요. 예.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제 과거에는 학교 폭력 이러면 네. 정말 이렇게 때리는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단순한 폭력이라고 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네. 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을 이용한 폭력이 또 새롭게 등장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럼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네. 가장 주목할 만한 학교 폭력의 변화 양상은 네.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저연령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폭력이 주로 고등학생들 아니면 중학생들, 뭐 주먹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좀 폭력 이런 건데 지금은 올해 저희가 데이터 실태 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피가해율이 놀랍게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연령화가 저연령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까닭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 복잡한 양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진단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고 또 최근에는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딥페이크의 가장 많은 피해자는 10대고요. 가해자도 10대,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학폭의 사이버 폭력이 결합이 되면서 유형도 세 가지, 네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빠른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이게 좋은 의미의 진화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진화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요. 지금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이버 언어 폭력이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훼손, 따돌림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사이버 폭력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폭력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도 피해 학생의 본인이 피해 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피해 학생의 98%가 사이버 폭력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지금의 폭력은 학교 폭력은 사이버 폭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저런 인터넷상이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는 폭력이 하고 저거는 정말 걱정되는 것은 보호자들도 오랜 기간 지난 동안에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학교 폭력은 좀 어찌 보면은 학교에서 좀 이렇게 맞으면은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나고 옷도 좀 이렇게 멍도 들고 들었는데 사이버 폭력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병이고 혼자 앓고 병이죠. 맞습니다. 혼자 앓고 결국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위험성은 좀 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푸른나무 재단에서도 이렇게 사이버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시고 또 이 피해 예방에 굉장히 주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특별히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뭐 저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 보통 교양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종의 에티켓이나 어떤 규범,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수능, 혹은 어떤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요청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좀 확장하고 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하는 큰 사업이 우리가 저희는 사디세라 그러는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그래서 카카오 임팩이 이 사업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디지털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좋은 결과를 저는 데이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사장님, 푸른 나무재단을 지키는 동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동물인가요? 코끼리입니다. 푸른 나무 코끼리.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나오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여기 좀 잘 TV에서 보였으면 바로 좋겠네요. 이 귀여운 코끼리인데 푸른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코끼리는 집단적인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정글에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는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는 그런 동물로 이미 교과서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체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를 묵묵히 뒤에서 보면서 혼자 성장할 수 있는 법을 꾸준히 지켜주는 겁니다. 그냥 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 코끼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뒤에서 묵묵히 보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이런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글 속에서 어떤 그 헤쳐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이 시대가 사이버 정글이 아닌가. 그래서 사이버 정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푸른색은 모든 색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색보다 푸른색은 평온, 안정, 평화 이런 부분을 뜻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 유엔 평화군도 모자가 옅은 이 푸른색입니다. 예, 네. 그 까닭은 극과 극이 같이 만나서 평화를 만드는 이런 취지이라서 푸른색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또 저희 재단 이름이 또 푸른나무 재단이고 그래서 그 자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좋은 어떤 모습과 저희 가지고 있는 교육을 결합시켜서 푸른 코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시켰고 올해 5년 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 코끼리가 이제 5살. 5살이 됐습니다. 네, 내년이면 6살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이버 정글, 네. 정글에서 무리지으며 다니면서 이 아기 코끼리를 보호하고 있는 네. 이런 푸른 코끼리의 상징성을 네. 재단에서 차용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푸른 나무 재단과 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가 협력해서 여러 예,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센터가 시립청소년센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시라 그러도 있고 또 생활안전센터 특화된 것도 있고 또 해양안전 특화된 데도 있으면 지역별 특성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미디어 센터의 경우는 미디어가 주는 순기능도 있고 미디어가 주는 역기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순기능은 그런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장차 우리 기자님처럼 훌륭한 언론인이 되거나 아니면 방송인이 되는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 일도 하고 역기능은 미디어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어떤 센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상에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본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 같이 결합을 해갖고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생활안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금천청소년센터는 해양안전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해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가 만들어준 폭력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미디어, 그다음에 생활, 또 그 해양, 또 마음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저희 본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네. 최근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가해자가 됐을 때 사실은 이 어린이들을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맞습니다. 선도를 해야 되느냐. 네. 즉 처벌과 선도 사이에 이 명확한 구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네, 고민이 어떻게 많습니다. 어떻게 고민이 해야 될까요? 많고 처벌과 선도는 어떤 의미에서 균형을 잡아야겠죠. 물론 위중한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전제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발을 방지하지 않게 하는 교육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방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것의 문제의 어떤 결과에 대한 심각성에 있어서 좀 인식을 좀 낮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장난으로 했어요라고 그 동기를 얘기한답니다. 이게 가해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으로 했어야 하고 한 학생들한테 우리가 뭘 해줘야냐면 저는 예방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학교 폭력인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인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또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또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거는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 교육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폭력의 피해를 네. 당한 학생들은 네. 학생들 본인도 고통이지만 네. 사실 그런 폭력의 고통을 당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네. 학부모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폭 이제 보통 이제 이게 갑자기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걱정 반, 그다음에 역정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가능하면 안으로 감추고 역정도 가능하면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고 이 문제가 너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저는 좋겠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피해 학생이 마음을 열습니다. 부모가 막 역정내고 화부터 내면은 그 다음은 문을 더 닫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그 학생에 대한 이해를 좀 공감하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학교나 저희 재단 같은 데 와서 좀 문의하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절차도 또 밟으시고 이런 걸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단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이해 또 배려하는 마음 또 이게 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좀 이 말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도 많은 성과가 아니면 많은 좋은 결과가 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 예방을 네. 위해서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시급히 개선돼야 될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행법에도 학교 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대부분 온라인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잘 포착하기 어렵고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하고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반복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기존의 좋은 프로그램을 저는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른 코끼리도 저희가 전국의 학교 신청 베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경쟁률이 15대 1입니다. 15개 학교가 신청하면은 겨우 저희가 한 학교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많은 이제 이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재원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번 푸른 코끼리 나가면 8번에 걸친 강의 8차 교육을 합니다. 한 번에 나가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2, 3차는 온라인 교육하고 그다음에 4, 5, 6차는 학교 가서 1, 2, 3, 4교시 체험형으로 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팔로우업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받기 전과 받기 후의 결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네.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제 꿈은 이런 푸른 코끼리나 아니면 사대세 같은 좋은 전문적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다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받고 나가면은 우리 학교 폭력의 문제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공적 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때로는 보완하고 혹은 대체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한번 저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책이 사실은 네. 예방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새겨들으면서 네. 그 마지막으로 학교 네.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나 네. 또 그 가족분들 또 우리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이 피해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학교 폭력은 결코 피해 학생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좀 우리 학생들한테 꼭 주고 싶고요. 가정의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가 느끼는 것에 대한 공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주위에 많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회는 사회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 온라인 행동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어떤 관심이나 요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는 학교 폭력의 지체된 해결은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는 이 사회 심리적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now and here가 그 어떤 부분에 필요한 게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건전한 건강한 평온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또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학교 폭력 상담 전화 저희 나오고 있습니다만 1588 9원의 8이군요. 9원의 8일에 네. 약자로습니다만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 나무 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라는 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슬로건과 맞게끔 또 열심히 또 오늘 같은 좋은 KBS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재단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학교 폭력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나무 재단 박길성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네.